이번엔 229페이지 볼까요? 229페이지 점 2번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찾았어요? 229페이지 점 2번 선점, 습득, 발견제도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주물은 뭐죠? 선점, 유실물은 습득, 그다음 매장물은 발견. 이렇게 연결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용어로 혼용하시면 안 돼요. 무주물, 습득, 유실물, 발견, 매장물, 선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무주물 선점부터 봅시다. 무주물의 뜻이 뭐죠?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이걸 법적으로 좀 표현하면 소유권이 없는 물건 그렇게 써두기 바랍니다. 양구로 1번 무주물 선점에 땡땡 하시고 소유권이 없는 물건, 소유권이 없는 물건. 다음에 무주물은 뭐예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이거보다는 써드린 것대로 소유권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말해달라 그 뜻이에요. 자, 이게 252조 내용인데 제가 칠판에 띄워놨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252조 1항인데요. 읽어보겠어요. 무주의 동산을 읽습니다. 시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라는 단어 앞에 즉시를 집어넣어서 써두길 바라요. 조문에는 즉시란 말이 없죠. 넣어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무주물 선점의 가장 대표적 예가 그게 낚시예요. 낚시 이렇게 물고기를 낚아 올린 겁니다. 그럼 물고기는 일단 동산이죠. 그다음 내가 소유권 취득해 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 의사고, 그다음 물고기를 낚아 올린 겁니다. 그럼 즉시 내가 소유권 취득하죠.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무주물 선점의 예가 이게 낚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무주의 동산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점유를 말하는 거죠? 자주점유 말하는 거고,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당연히 물고기 낚아 올렸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 처음 취득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슨 취득이 되는 거죠? 원시 취득. 그다음 2항 볼까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무주의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은 뭐로 한다? 국유로 한다는 겁니다. 국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냥 국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3항 한번 읽어봅시다. 야생하는 동물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냥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노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노루, 야생동물, 무주물인 겁니다. 근데 사냥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사냥하는 이 말은 집에서 기르는 뜻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뭐로 한다? 무주물로 한다는 겁니다. 들어봤다. 그 정도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유실물 습득 갑시다. 유실물 습득. 유실물의 뜻이 뭐예요?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잃어버린 물건. 자, 그럼 칠판 볼까요? 이 사람이 지갑 100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갑 1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이 지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을이 이 지갑을 주운 거예요. 그럼 갑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유실자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을은 이제 이 지갑을 주운 사람이니까 습득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갑의 지갑을 을이 이제 주운 거예요. 그럼 지갑 주운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지갑 주웠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신고? 신고 전에 일단 지갑을 열어봐야죠. 지갑을 열어보고 뭘 확인해야 돼요? 신분증 확인하는 게 아니죠. 뭘 확인해봐야 돼요? 현금을 확인해야 돼요. 현금을 확인해서 현금 있으면 빼서 쓰고 지갑 그 자리에 내팽개치고 자리를 뜨면 되죠. 다른 거 쓰면 안 되죠. 뭐 카드를 쓰거나 뭐 수표를 쓰거나 그러면 안 되고 현금만 이렇게 해서 주위에 CCTV인지 한번 보고 유의 사라지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유실물 습득. 그러니까 253조 내용인데요. 7번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유실물은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일단 쉬운 거 하나 맞춰봅시다. 유실물에 물 동그라미 하고, 유실물에 물 동그라미 하고,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O의 X예요.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OX. 어려워요? 나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어. 이거 말 되죠? 나 오늘 집 한 채 잃어버렸어. 이런 거 말 안 되죠? 당연히
유실물은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유실물에 물 동그라미하고 동산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유실물은 또 소유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이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요 지갑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별도로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공고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요 유실물에 관한 법률은 유실물법이라고 따로 또 있어요. 그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고한 후 몇 개월이죠? 6개월. 6개월 안에 소유자 갑이 나타났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갑에 대한 소유자가 누군지 공고 절차 거쳤는데 소유자 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가는 거고, 을은 주어준 공로가 있죠. 을은 주어준 공로가 있으니까 갑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는데 얼마의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갑이 100만 원짜리죠. 그럼 이때 그 옆에 여백에다가 보상 청구의 범위 땡땡 하시고 보상 청구의 범위 땡땡, 보상 청구의 범위 땡땡 하시고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이라고 씁니다.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이니까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맥시멈을 청구하고 판사가 적당하게 과부족을 조정해서 결국 분쟁은 종결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실 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그런 거고,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습득자 을이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여기도 원시 취득, 종전에 없던 소유권이 처음 생기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매장물 발견 볼까요? 매장물은 뜻이 뭐예요? 매장물. 그러니까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입니다. 좀 쓰면 좋을 텐데. 매장물은 뜻이 뭐라고요?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물건. 그 뒤에가 포인트예요.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 자, 그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매장물은 뭐로 썼죠?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물건. 그러면 그 땅 속에서 물건을 캐냈는데 소유권 자체가 없으면 매장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무주물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매장물은 땅 속에서 물건을 캐냈는데 매장물 자체에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매장물 자체에 소유자가 있다, 없다?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물건을 캐냈는데 애초에 소유권 자체가 없다면 그냥 무주물이 돼버리는 거고, 땅 속에서 물건을 캐냈는데 이게 소유권이 누구한테나 분명히 있어요. 누구한테나 분명히 있는데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매장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 그게 매장물이 되는 겁니다. 자, 매장물 발견이 254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장물은 읽어봅니다. 시작. 매장물은 자, 일단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몇 년이죠? 1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여기 잘 보면 매장물도 일단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군지 나올 수 있도록 공고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 소유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매장물이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 이게 매장물인 겁니다. 일단 매장물에 물 동그라미 하고, 매장물은 동산에 한한다. O의 X예요. 매장물은 동산에 한한다. X. 보통 그 동산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건물 전체가 발굴이 되거나 유적지 전체가 발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장물은 동산 더하기 부동산입니다. 아까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동산만 된다 그랬고, 그다음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것도 동산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매장물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칠판에 와서 매장물에 관한 법률도 똑같이 유실물법에서 매장물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유실물법에 여러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쳤는데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다음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역시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취득 원인 세 가지가 세트예요. 선점, 습득, 발견. 이 세 가지. 조금 비교를 좀 더 해드리면, 자, 다시 칠판해 볼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첫 번째가 무주물 선점. 그 밑에 무주물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뭐라 그랬죠? 동산.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자는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유실물 습득의 경우에도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역시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매장물 발견의 경우에 매장물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얘는 동산, 부동산 다 되는 겁니다. 그다음 무주물 선점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즉시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즉시. 그다음 유실물 습득은 공고 후 몇 개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매장물 발견은 공고한 후 1년이죠. 그러니까 요 소유권 취득의 시점 잘 미워둡니다.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이게 무슨 계약 같은 걸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계약 같은 걸 체결하지 않으니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다음 소유권 각각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얘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얘도 원시 취득.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어요. 조문 읽고 그다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정리해두면 끝나는 거예요.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자, 여기는 판례가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으니까 조문 정도 정리하면 그냥 시험용으로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제도라고 해서요. 넘어가 볼까요? 자, 230페이지 첨부에서 세 가지 제도가 나와 있는데 부합, 혼화, 가공으로 되어 있죠. 부합, 혼화, 가공. 그러니까 부합은 물건하고 물건이 딱 달라붙는 걸 부합이라고 말하고요. 그 혼화라는 건 동산하고 동산이 섞였는데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혼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공은 말 그대로 가공. 통나무에서 가공해서 조각상 만들어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합, 혼화, 가공을 다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첨부제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부합, 혼화, 가공을 다 통틀어 말할 때 첨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부합제도인데요. 230페이지 쭉 내려오시면 양거래 2번 부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 256조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게 부동산의 부합이라는 건데요. 부동산의 부합. 그 첨부제도 세 가지 중에는 부합제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의 부합이라는 겁니다. 자, 256조 한번 읽어보겠어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서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원 동그라미 하고 부속 동그라미 해봐요. 그럼 조문의 타이틀이 부동산의 부합이죠. 그러니까 즉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원칙으로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원에 기하여 부속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밑에는 누구의 소유다?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다가 이걸 씁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다가 부속시킨 자의 소유라고 쓸까요? 부속시킨 자의 소유.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다가 부속시킨 자의 소유. 자, 그렇게 썼으면 이제 칠판 봅시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여러분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갑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라는 뜻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나무 같죠? 갑의 땅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나무가 이제 뿔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예요?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무가 완전 뿔을 내려서 쉽게 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합의 뜻인 겁니다. 물건에 물건이 딱 달라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를 부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딱 달라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건하고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걸 부합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었다. 달라붙는 게 부합이죠.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이죠. 국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법 가르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국어도 가르쳐줘야 되고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물건에 물건이 딱 달라붙는 게 이게 부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하였다 이렇게 되죠. 나무가 한 거예요. 나무는 주체예요, 객체예요? 주체죠. 나무가 했다는 거. 나무가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요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이 되는 거고 그다음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인 겁니다. 다시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부합하는 물건. 토지는 나무에 의해서 부합을 당하는 거니까 요 토지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 자 그러면 요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라서 부합하는 물건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합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합물이라고 표현하고 토지는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것이라는 피부합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사건이 시험 문제 나오면 부합물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나무. 피부합물 하면 토지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라고 부합하는 물건으로서에는 뭐라고 부른다? 부합물이라고 하고 토지는 부합되는 물건, 부합되는 물건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피부합물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은 이제 토지 소유자, 을은 이제 나무를 심어놓은 사람이니까 부속시킨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을에게 있어요. 자, 이게 무단이죠, 무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256조 본문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원칙적으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 내용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는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을이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요 권원에 기해서 부속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권원이라는 건 어떤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 받고 전세권 설정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무를 심어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상권에 의해서 전세권에 의해서 임차권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거니까 을이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권원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놨다면 이때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 부속시킨 을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부동산의 부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뭐에 기하여? 권원에 기하여 부속된 때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부속시킨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귀속 관계를 잘 정리해 두는 게 시험용으로 포인트예요. 자, 하나 더 읽어봅시다. 밑에 동상간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동상간의 부합 한번 읽어봅시다. 257조인데요. 동상과 동산의 부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문제도 읽어봅시다. 자, 그 인터넷 수업 받을 때 그 조문 읽을 때 그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뒤에 제가 내용 바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조문 내용 뭐 없어도 동영상으로 보는데 별 지장 없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칠판 봅시다. 동산간의 부합인데 동산간의 부합은 동산하고 동산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동산하고 동산이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동사 간의 부합인데 여기는 먼저 어떻게 소유권 귀족 관계를 따지냐면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첫 스타트가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거기는 요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번째 문장이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라서 첫 번째 문장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하고 동산이 딱 달라붙었는데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보시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할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을 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귀족 관계를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동산 간의 부합의 경우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공유한다는 겁니다.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판을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 자동차 소유자라는 뜻인 겁니다. 자동차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하는데 부품이 없는 거예요. 부품을 이제 사다가 갈아 끼워야 되는데 이건 또 부품 가게 주인인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 뭔 것 같아 이게? 이게 그 자동차 머플러예요. 머플러 아세요? 마우라 배기가스 나오는데 그러면 갑이 이 머플러를 이제 새 머플러로 교체하고 싶은데 요 의뢰 부품 가게 몰래 들어가서 이 부품을 세빈 거예요. 확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세빈 거예요. 세벼서 이 머플러를 자기 자동차에 완전 용접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죠? 갑은 자동차 소유자고 머플러 부품을 세배다가 자기 자동차 용접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머플러 부품에 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이 문제를 풀 때 키워드가 뭐냐? 용접. 그럼 용접. 그럼 이게 머플러가 자동차에 딱 달라붙은 거죠. 그럼 뭐 생각나야 돼? 이거 부합. 그러면 부동산의 부합이에요? 동산 간의 부합이에요? 동산 간의 부합이죠. 얘도 동산이고 동산이니까 동산 간의 부합. 그럼 이거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동산 간의 부합의 경우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건 자동차는 엄청 크죠. 부품은 조그만한 거니까 얘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주종 구별할 수 없다고 하면 상식이 부족한 거잖아요. 자동차는 엄청 크고 부품은 조그만한 거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니까 이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그러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을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이건 5의 x예요. 부품 가게 주인 을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5의 x예요. 5. 왜 5죠? 이게 일물일권주의.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소유권은 딱 한 개만 있어야 되죠. 따라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갑이 소유권을 가져갔으니까 을의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을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건 5의 x예요. 그때 마음이 좀 답답하신가 봐요? 이런 그래서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게 하나는 뭐냐면 일단 소유권은 갑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갑이 가져가고 이 을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을은 갑에게 부품에 해당되는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머플러의 가격이 10만 원이라면 을은 소유권을 상실한 대신 갑에게 10만 원만큼 돈을 달라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첨부제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물건하고 물건이 딱 달라붙었으니까 이게 쉽게 떼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고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만큼 돈을 달라고 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첨부제도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부동산의 부합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게 쉽게 잘 되지 않죠. 조문대로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복습할 때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부동산의 부합의 경우에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 아니고 그건 동산 간의 부합이고 내가 물어본 건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부합의 경우에 소유권 원칙으로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 간의 부합.
동산 간의 부합의 경우에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눠봐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혼화 내용도 한번 해보겠어요. 혼화 밑에 내려옵시다. 혼화 230페이지 가시면 자, 쭉 내려올까요? 258조 조문이 있는데 전조의 규정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조의 규정은 자, 거기 전조의 규정 밑줄 하시고 전조의 규정은 동산 간의 부합 규정, 동산 간의 부합 규정, 동산 간의 부합 규정 이라고 쓰시고 혼화 하나 동그라미 합니다. 혼화. 자, 그럼 이쪽 그림을 볼까요? 갑에 쌀하고 을의 쌀이 서로 섞인 거예요. 갑의 쌀과 을의 쌀이 서로 섞였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혼화예요. 동산하고 동산이 섞였는데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 갑의 기름하고 을의 기름이 서로 섞였어요. 누구 기름인지 모르죠. 이거 혼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동산하고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 갑의 금전하고 을의 금전이 서로 섞였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돼지 저금통에 1년 동안 저금하고 연말에 그 돼지 저금통 이렇게 털 때 신문지 깔아놓고 형도 돼지 저금통 털고 동생도 돼지 저금통 털고 그 돈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럼 그 돈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있는 거죠. 엄마 다 가져가니까. 아니면 이제 형한테 있거나 형이 힘세니까 다 가져가고. 이렇게 금전하고 금전이 섞였는데 이거 누구 건지 모르죠. 이렇게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혼화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전조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산 간의 부합이죠.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이 혼화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혼화도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섞이긴 섞였는데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이건 혼화 당시 가액별로 합성물을 서로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주종 구별의 기준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주종 구별의 기준. 주종 구별의 기준. 그럼 주종 구별의 기준. 그럼 뭐 가지고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으로 삼을까요? 크기, 양, 부피. 크기, 양, 부피. 크기, 양, 부피. 크기를 가지고 부피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주종 구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다음에 양이 훨씬 많이 차이가 나거나 부피가 훨씬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비등비등하다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 칠판. 이거 쉽지가 않은데 잘 푸세요. 자, 이거 뭘까요? 갑이 맥주 한 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500cc고요. 얘는 시가로 5,000원입니다. 5,000원. 맥주 한 잔 5,000원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거 뭘까요? 을은 이거 양주 한 잔 가지고 있고 얘는 50cc고요. 얘는 10,000원이에요. 이건 얼마? 5,000원. 이건 10,000원. 이 두 수를 섞은 거예요. 뭐가 됐을까요? 자, 이게 된 거죠, 이거. 예. 뭐 입맛 다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맥주에 양주를 섞어서 폭탄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맥주는 누구 거예요? 갑 거. 그다음 양주는 을 거. 이게 둘이 섞인 거죠. 자, 이 폭탄주는 갑만 마실 수 있다, 을만 마실 수 있다, 갑과 을이 나눠 마셔야 한다. 일단 나눠 마셔야 한다면 갑은 몇 모금 마실 수 있고 을은 몇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게 시험이에요. 자, 1번 갑만 마실 수 있다. 을만 마실 수 있다. 갑과 을이 나눠 마셔야 한다. 나눠 마셔야 한다면 갑 한 모금, 을 두 모금. 둘 다 똑같이 갑 두 모금, 을 한 모금. 자, 어제도 해보니까 똑같이 마셔야 된다는 거. 똑같이 나눠 마셔야 한다. 나눠 마셔야 되고 어떻게 나눠 마셔야 되니까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술은 나눠 마시는 게 그리고 술은 서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큰 충격에 빠졌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못 풀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자기 생각대로 찍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 그러면 일단 요 술하고 술이 섞였다 그랬으니까 폭탄주가 나오면 이거 뭐 생각나요? 혼화.
동사랑 동산이 섞였는데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이게 혼화. 그럼 아까 혼화의 경우에도 동상 간의 부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죠. 그러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나 없나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공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500cc 맥주하고 50cc 양주가 서로 섞인 거예요. 그래서 폭탄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그 얘를 생각하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 폭탄주로 만들어 섞여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종 구별할 때 항상 요거 섞이기 전의 상황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섞이기 전 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섞이기 전에는 이 맥주는 500cc고 이 양주는 50cc죠. 하나는 500cc짜리고 하나는 50cc짜리니까 이건 양이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죠. 비등비등한 경우가 아니고 따라서 얘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인 갑에게 폭탄주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답은 누구만 마실 수 있다. 갑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한 모금만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된다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을은 한 모금만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야. 대신 얘는 소유권 잃어버려서 얘는 이 마시는 술을 을은 마실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누구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갑만. 대신 요 을은 소유권 잃어버렸죠. 양주에 관한 소유권 잃어버린 대신에 을은 갑에게 돈 달라고 말할 수 있죠. 얼마? 요 10,000원 보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제 모의고사 차례가 돌아오면 이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어요. 꼭 잘 푸시기 바랍니다. 다시 혼화의 경우에도 동상 간의 부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주된 농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보한다. 공유. 다만 복습할 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종 구별의 기준은 크기, 양, 부피인데 항상 섞이기 전 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부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붙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잘 보면 그 자동차의 부품이 달라붙은 거죠. 그럼 이 붙기 전의 상황은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부피니까 이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항상 부합되기 전, 혼화되기 전의 상태 가지고 주종 구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수하지 않게 돼요. 자, 다음 가공도 한번 해봅시다. 가공. 자, 오른쪽에 오시면 제일 위에 231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259조 가공 조문이 나오는데 찾으셨어요? 1항만 읽어봅시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타인의 동산에 자, 원재료의 소유자 밑줄 하시고 그러니까 타인의 동산에 가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다? 원재료의 소유자. 자,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 밑줄.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누구의 소유를 한다? 가공자의 소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타인의 동산에 가공을 해서 가공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다. 그러니까 가공을 했더니 원재료의 값보다 가공물의 가격이 껑충 뛰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또 칠판에 와서 해봅시다.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갑이 통나무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칠거칠한 통나무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여기다가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해서 깎아서 이렇게 거칠거칠한 요 통나무를 깎아서 반들반들한 이렇게 원통형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이게 원재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가공물. 그럼 이때 가공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아까 원칙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원재료 소유자. 요 원통형으로 된 요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요 가공물에 관한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갑은 소유자, 이런 가공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요 우리 통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셨어요? 요 통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조각 인형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요 통나무는 한 10,000원짜리고 요 조각 인형 한 10만 원 정도 팔 수 있는 가격이 껑충 뛰게 된 거야. 그럼 요 가공물의 소유권 이때는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때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왜 을에게 소유권이 있을까요? 요건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 되기 때문에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가공 범위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원래 가공물의 소유권 원래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재료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그냥 다액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현저히 다액일 때는 누구의 소유권이 있다? 가공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또 세 제도를 배웠는데 첨부제도 세 가지 뭐죠? 첨부제도 세 가지가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 자, 그럼 먼저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먼저 부동산의 부합의 경우에는 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산 간의 부합은 당연히 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자, 그럼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 다 되는 겁니다. 그다음 혼화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그냥 동산뿐이고요.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동산에 한하는 겁니다. 요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 동산 소유권 취득에 한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부동산도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부합에 의해서, 혼화에 의해서, 가공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무슨 계약 같은 거 체결한 게 아니죠.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리고 요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얘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요거 원시 취득, 원시 취득. 그래서 요 내용 어디다 쓰면 되냐면 230페이지 위에 첨부에서 3개 나오죠. 그 뒤에다가 칸을 2개 만들어서 요 2가지를 쓰기 바랍니다. 법률 규정, 그다음에 원시 취득 이렇게 쓰기 바랍니다. 2개만 쓰시면 돼요. 첨부제도 3가지, 부합, 혼화, 가공 3가지가 있고 이 3가지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규정이고 그다음 소유권 취득은 얘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럼 총 7개 공부했어요. 7개. 그럼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거 7개 뭐 배웠죠? 취득 시효, 그리고 선점, 습득, 발견,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다음 첨부제도 3개, 부합, 혼화, 가공. 이 7가지의 공통점 뭐죠? 얘네는 다 무슨 취득이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고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2가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규정이고 그다음 소유권 취득하는 게 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이거 잘 푸셔야 돼요. 집중해서 잘 푸셔야 됩니다. 잘 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거 맞추면 휴식, 틀리면 1교시로 소금. 자, 풀어보세요. 일 분 지났어요? 자, 마음속으로 답을 아직 못 정하셨죠? 아직 못 정했을 거예요.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때는 가장 답이 될 만한 걸 꼭 찍는 거죠. 잘 안 보일 때, 얘는 답이야, 얘는 절대 답이 아니야, 얘는 절대 답이야, 얘는 절대 답이야, 얘는 잘 모르겠어. 그걸 팍 찍는 거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7번 봅시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소유권의 뜻이 뭐죠? 문제 풀면서 복수.
소유권의 뜻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때 소유권의 대상은 오로지 뭐뿐이다. 물건뿐이다 그랬죠? 그 1번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5의 X예요. 5. 자, 2번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5의 X. 5. 이게 점유취득쇼죠. 점유취득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2번 5의 X. 5. 3번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이죠. 선점이니까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동산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 역시 맞고. 4번 부동산에 동산에 부합했다는 겁니다. 그 부동산 가격 얼마야? 1억 원. 동산은 2억 원. 그 밑에 누가 동산의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일단 요 금액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금액하고 아까 그 부합, 혼합, 가공할 때 뭐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요 부동산에 동산에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56조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액은 동산이 훨씬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 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 취득하는 건 5x. 5. 자, 그다음에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 그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다액인 때는 가공자의 소유를 한다. 5x예요.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자, 원래는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 누구 소유가 되는 거죠? 가공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다액만 가지고는 가공자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다액일 때? 현저히 다액일 때라야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좀 얍삽한 문제죠. 얍삽하죠.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면 안 되고 그 시험 문제 틀릴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잘 캐치를 해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면 꼭 득점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몇 번이에요? 5번.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용익물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